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 오늘 치러진 두 곳 지역의 지금 개표 결과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다만 예상보다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의 이제 득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전국에 미치는 영향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씨, 김만은 박사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자, 이게 당초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정당에서도 그렇고, 15% 승패론, 12% 승패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사실 그동안 했던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경기 화성갑에 대한 특히 상당히 큰 격차가 났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글쎄 그 12%, 15% 기준이 뭐에 나왔나 모르겠지만, 네. 아마 12%는 지난번에 아마 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그렇죠. 격차를 갖고 그 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를 보니까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네. 비해서요. 애초에 그 새누리당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인데다가 지역구도 자체가 새누리당에 유리한 지역이어서 상대 제1야당의 민주당이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후보로 공천 방향이 틀어지면서 야당이 보기에 조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선거법 위반 두 번이나 경력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네. 공세를 피면서 뭔가 조금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한때 손학규 전 대표의 공천선언까지 나올 정도로 한번 도전의 가능성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보니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그 두 군데 지역에 재보궐선거로 보는 게 맞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재보궐선거 한두 군데만 있어도 마치 전국적인 총동원된 선거였죠. 네.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긴 합니다.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 빼놓고는 중간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두 개 지역 선거를 가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의 문제에 대한 여론의 풍의 한계로 보기는 어렵다. 네. 두 개의 지역이 가진 워낙적인 특성에다가 후보 구도 자체를 봐야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화성갑하고 관련돼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화성갑에는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였다고 볼 수 있는 무소속 후보가 당시 18점 몇 % 얻은 정도였기 때문에 두 개 합산해서 봐야 된다는 점하고요. 당시도 오일룡 후보가 후보로 나왔었지만은 당시는 전체적인 일반 선거, 총선거였기 때문에 중앙의 정치 기류가 많이 반영됐다. 이번은 별로 반영이 안 됐다. 네. 또 하나 화성갑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골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화성, 을, 동탄 같은 경우 포함된 지역은 상당히 수도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만 그런 점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청원 후보가 선전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각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시죠. 일각에서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그 관측들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 댓글 문제라고 했지, 국정원 댓글 문제라고 했지, 어떤 정쟁이 이렇게 여기 휘말리면서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전혀 먹히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내심 한 자릿수 내면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이내에 추격한다면 박근혜 정권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 판단을 했고 선거 후반부에는 이름하여 그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에 그 국정원 댓글 문제를 가지고 총정치 공세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서청원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됐지만 이 정도 표차이면 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애써 이 선거가 의미가 없다라고 평하기에는 생각보다 표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선거 후반에 좀 당 영향을 집중을 했었죠, 사실은. 당 지도가 총출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지 그다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던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가보훈처 문제를 패키지로 엮어서 총공세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향후 그 대여 투쟁을 하는데 동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 하나 있다라고 봐지고 서 대표는 사실은 MB정부 동안 굉장한 시련의 기간을 보냈었고, 어쨌든 화려한 복귀다라고 봐지고, 당내에 지금까지는 이제 김무성 의원만 보였다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정치가 좀 가능한, 어쨌든 우리 황우려 대표가 입신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정치 구단의 귀환이다. 신선의 정치 신선했는데, 7단이면 정몽준 의원과 최다선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좀 정치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봐지는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다. 기대가 많으시네요. 어쨌든 이제 두 분 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격차가 좀 예상보다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지 좀 가져갔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8개월 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당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요? 여당이 유리한 지역에 이 사람이 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기대 속에서 지역 조직을 가동하는데 여당은 상당히 많이 가동됐을 것이다. 예컨대 서청원 후보의 경우에 이 사람이 가면 지금 당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인데 가지고 모든 당하고 관련된 사람이 총동원됐을 것이다. 나머지 또 포항남 울릉의 경우도 박명재 후보도 당선이 거의 확실시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많이 엉겼을 것 해가지고 실제 이전에 총선거 시기보다는 집권 세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였다고 사실 이제 봐집니다. 언론에서 아니면 뭐 일각에서 의미 부여를 했던 거에 비하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상당히 조용하게 치러진 편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제 마침 그 화성갑 선거구 지역이 제 장인장 산소가 있는 지역에서 네.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봤던데 전혀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 대신 플래카드만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후보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다른 사람들도 선거 동료하는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어가지고 플래카드가 수없이 붙어 있어. 제가 선관위 그런 질문까지 했어요. 이거 혹시 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냐 했더니 괜찮다. 상대방이 비방하는 내용만 아니면 할 정도로 많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선거 분위기는 크지 않았었다라고 좀 지금 느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거가 좀 조용하게 치러질수록 오히려 조직력이 좀 우세한 여권이 좀 유일할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네. 민주당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김만호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김한길 체제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국정원 댓글 문제 그다음에 공적 영역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 후반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철세대 일꾼 지역 일꾼 구도로 가다가 후반부에 바꿨거든요. 네. 방향을 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30% 이상 대패를 한다면 거기다가 댓글 전국을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가면서도 당 지지도가 답보 상태였습니다. 지지도가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조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4% 빠지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도로 옮겨가지 않는 장면에서 화성갑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면 향후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그건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봐지고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네, 김만우 원장님께서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4 재보선 때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을 배출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좀 지도부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쇄신 움직임도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 좀 가능성 있는 경합적인 경험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워낙 특정 이제 정당한테 유리한 이제 유권자 편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알다시피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같은 화성 중에서도 가불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네. 화성, 을은 동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의 수도권 분위기가 많이 풍기는. 그래서 지난번의 경우도 대선, 총선 다 동탄이 포함된 화성, 을은 그 한쪽이 지금의 야당의 경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반대 이렇게 나온 데다가 유권자 구성에서 또 중고령층이 굉장히 높은 지역, 시골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마 지금 2~3% 정도가 포항남 을에 비해서, 울릉에 비해서 그 투표율이 낮은 배경도 지역이 굉장히 넓은 이런 점도 있고 반영이 돼서 좀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지역구에서 의석을 2개 늘리는 어쩌면은 기왕에 있던 걸 되찾아온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게 이제 서청원 전 대표의 이제 원내 입성인데 저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나머지를 뺀다면 그냥 원래 있던 지역에 다시 새누리당이 당선시키다라고 봐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조금 전에 그 당선 확실시 되니까 두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박명재 지금 후보는 주로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네. 거의 100%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서청원 후보는 지역, 이제 감사 더불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면서 여야의 정파를 넘어서는 국정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개 선두를 어떻게 본인이 이어 관철을 시킬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여야를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를 끌어가는데 여야의 정파를 넘어서는 이 역할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등원했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서청원 전 대표가 앞으로 지금 새누리당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 말하는 순간에 좀 속보로 계속 나갔습니다만 저희는 박명재 후보, 서청원 후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표가 더 좀 진전이 돼서요. 지금 당선이 이미 확정됐다는 두 후보다 새누리당 후보가 전부 다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청원 후보, 박명재 후보. 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순표 기자. 네네.
자, 지금 뭐 이 서청원 당선자가 되겠네요, 이제. 네네. 서청원 당선자의 이제 여의도 재입성, 지금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화려하게 이제 입성한 셈인데, 지금 뭐 여야 모두 하여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파장이 있을지. 글쎄요, 뭐 어떤 정식 파장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경험칙상으로 말씀드리면 7선이 되죠. 정몽준 의원 같이 7선이 되고 6선에 이인재 의원이 있고 5선에 이재호, 남경필 그리고 김무성 의원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최다선 의원 5선 이상쯤 되면 들 수 있는 정치적 수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권 도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권 도전, 세 번째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대권 도전의 의지는 없으신 것 같고 당권 아니면 국회의장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분과 경쟁할 당내 여권 내 여러분들과 미묘한 갈등, 역학관계 또 이합 집산이 뭐 이렇게 예상된다 그렇게 봐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새누리당 내 이제 그 김문성 의원의 네네네. 독주 체제에 좀 견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김무성 의원이 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언론들에서 김무성 의원이 독주란 얘기를 해봤는데 김무성 의원 스스로가 당권에 도전할 건지 대권에 도전할 건지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스스로 예단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빚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두 분 평론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특히 화성갑 지역에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났느냐 네. 이렇게 사실 분석이 내일 아침 조간들이 많이 될 텐데 네. 사실은 야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야권의 최악의 수가 모두 겹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지역 자체가 신여권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16대 17대 때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가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2007년 4월달 고희선 후보가 당선부터 지금까지 큰 선거에서 한 번도 야권 후보가 이긴 적이 없는 2007년 이후로는 여당 후보가 내리겠다. 네네, 신강세 지역이고 두 번째는 공천이 실패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김한길 대표, 손학규 대표의 공천을 부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천이 실패하면서 사실 맥 빠진 선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는 야권표도 분산됐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얼마나 표를 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표를 지금 얻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 지지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뭐 남양홍씨 지역 토박이에다가 또 신공단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표를 얻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최근 당내에 그 여러 가지 그 얘기했던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라든가 또 공약 파기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이 지역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뭐 이런 이렇게 총체적으로 복합된 결과이지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놓고 뭐 야권이 이렇게 어떻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과를 놓고 야권 내부에서 어떤 설명을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을 것인지 정반대로 친노 진영이 내세웠던 대선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혹은 또 공약 파기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할지 이런 그 해석론의 차이를 두고 야권 내부에서 다소 분란이나 혹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책임론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미시적으로 좀 어떤 양상을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네네.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뭐 서청원 그 의원의 이제 7선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네. 자, 재입성. 지금 그 한나라당 내에 이제 권력 구도에 어떤 그 변화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이요? 있습니다만, 네. 새누리당이요. 자, 그 한편 또 이 당청 관계는 지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아까 뭐 짚어보시죠. 수석이죠 정리를 잘하셨는데 뭐 김무성이 과연 대세이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번 가출한 경험도 있는 상태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탈박을 한번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무성 의원이 대세라는 그 대세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보궐선거 용도에서 당선되어 들어온 이후의 뭐 부분적 행보를 보면 아마 5년 뒤에 시선이 좀 가 있지 않나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기에. 그럼 차기에 만약에 김무성 의원의 에너지가 많이 실려 있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서청원 대표하고 갈등을 할 수 있는 소재는 적은 것이죠. 또 이 두 분의 관계는 구 이제 김영삼 대통령 계의 같은 계보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같은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언론이 좀 이렇게 경쟁 관계로 좀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두 분의 사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뭐 이 두 분이 그 각을 세워서 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기대하는 바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당청 관계는 일종의 좀 지시와 집행의 구조에 좀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의도가 자기의 사고로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식의 어떤 전국 운영에 묘를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야당을 너무 코너로 몰면서 네. 거의 뭐 어떤 그 강경 일변도 쉽게 말해서 원내대표단 최경환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요즘 뭐 언론에 전한 윤상현 원내부대표가 협상을 하진 않고 오히려 코너로 몰고 가는 어떤 이런 측면 일종의 과잉 충성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그게 전국을 굉장히 경색시켰던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민생 관련 법안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장치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정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야당과 협의해서 다양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는데 지금 집권당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대정요법으로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청원 대표의 복귀가 당내 좀 정치를 보고 나는데 또 과거 이분이 뭐 민주협 시절에 야당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야당하고 좀 소통을 하고 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국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김만은 선생님은 어떻게 예,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뭐 두 측면 있죠. 하나는 내부의 권력 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하고 이제 그동안에 지금 사실상 새누리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실종되다시피 한 이제 국면이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되겠는데 김무성 의원이 대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구심점이 되어왔죠. 심지어는 그래서 친박으로 알려진 김지원 의원의 경우도 형님 무슨 일을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뭐 거의 다른 체제가 있었는데 이제 서청원 전 대표가 이제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 관계가 좀 분산되면서 내부 역학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 네. 대표 아니면은 국회의장 아니면 대권 얘기를 했었는데 황우여 대표가 서청원 대표, 전 대표 당선시켜달라고 하면서 7선이면 신선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이미 신선이 돼 있는 정몽준 의원을 신선처럼 모셨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황우여 대표도 대표 다음에는 갈 길이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경쟁 관계 들어서 가니까 복잡해져 보이는데 이런 등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이제 당청 관계. 당청 관계가 과연 서청원 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하고 다르게 뭔가 좀 활력을 만들 것인가? 좀 저는 기대가 그렇게 조금 조건 속에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말 당청이 일치화가 돼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합니다. 집권 여당 역할이라는 것은 청와대하고 다른 일반 민심을 뭔가 좀 반영하는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초기 때는 그게 좀 이런저런 소리가 나왔죠. 친박 친이가 갈라져 있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쇄신파라고 등장해가지고 다른 목소리도 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무하단 말이죠. 그런데 서청원 의원으로 등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금 다른 문제 제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서청원 의원이 할 수 있을까? 의원이 된다면. 아니면 문제 제기를 못하더라도 조금 기존의 지금의 그 윤상현 수석이나 아니면은 홍문종 사무총장하고 다른 스타일로서 조금 원숙한 방법을 가지고 여야 관계를 맺는 뭐 기술적인 면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과연 기존의 당청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건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당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순표 기자가 아까 네네. 짚어주신 대로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후보가 얼마만큼의 득표를 가져가느냐도 사실 좀 관심이었는데 네네. 네, 통합진보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10월 넷째 주 1.9%였어요. 근데 좀 전에 살펴본 결과를 보면 10%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약점으로 작용한 것 서청원 후보나 같은데. 오일영 후보가 그 지역 출신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토박 이론이 먹혔던 서청원 후보는 사실상 뭐 연고가 없고. 예, 연구 없고 이제 가장 지역 연구가 강한 분이 아마 그 통진당의 홍성규 후보인 것 같고 또 아까 박수민 기자 잘하셨듯이 선거 전략이 통진당은 사실 벼랑 끝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구당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집중력 있게 선거 운동을 한 것 같고 어쨌든 뭐 놀라운 득표임에는 분명하고 통진당으로서는 좀 가뭄의 단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기대보다 훨씬 높은 득표력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지점이 조금 민주당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 게 네. 야권연대 뭐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지금 야권연대의 딜레마는 통진당하고 야권연대를 하면 역풍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의 특성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부추긴 요인은 지금 슬그머니 웃고 있는 어떤 또 다른 한 분이 계실 것이다.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득표력이 이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면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전 신당에 오히려 상당한 그 에너지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지표, 득표율 계산하는데 참고 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요. 그동안의 정당 지지율은 100%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의 지지율은 투표한, 예컨대 지금 화성 가분남 31점 몇 정도가 나왔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집중도가 강한 세력은 2%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거 참여한다면 몇 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3 후보의 경우에 만약에 다른 야권의 제1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쪽으로 쏠리면서 사표가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오일영 후보가 상대적인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사람도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표가 분산될 만큼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또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오일영 후보가 처음 서청도와 맞서서 지역 토박이론, 지역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서청원 후보가 지역과 전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철새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실제로 오일영 후보도 지역 토박이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지역 토박인 홍성규 후보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선거 중반에 그 뭐 윤석열청 발언 이런 게 터지면서 그 정권 회춘에 돌았습니다만 결국 그 초반에 그런 선거 전략을 약간의 미스 아닌 미스 이런 것들 결국 홍성규 후보에게 플러스 요인을 작용했다. 뭐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자, 뭐 아까도 뭐 이제 그 새누리당 얘기 이제 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로 해서 과연 이제 지휘부가 타격을 입을지, 뭐그 친노 진영이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 그 전망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선거 자체만 가지고 지금 평가하기 어렵다고 봐지고요. 당장 네.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관련 문제라든가 국가기관 정치 개입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이제 결론이 나면서 방향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소장 변경을 지금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누리당이 반박으로 주장했던 거 상당히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됐죠. 그래서 유일호 대변인의 경우도 그 약간 아쉽다고 했지만 그걸 수긍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서청원 개인의 등장에 따른 문제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여야 관계에서는 더 큰 변수가 지금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이다. 그래서 이 받아들인 국면에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저는 민주당이 조만간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게 가면 상당히 피로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세속적인 말로 좀 화끈하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붙든가 아니면 조금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시점이다. 저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부분은 선거 결과 못지않게 최근 정부가 관련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네. 당내 지금 뭐 친노 환경파 또 문재인 의원이 불쑥불쑥 등장을 하고 김한길 리더십이 일정 정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각 정파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좀 쳐다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이번 패배도 좀 민주당은 충격적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각 세력이 좀 각계약진하는 형태,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가 대주주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월급 사정에 가까운 어떤 당대표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출구를 찾는 데 좀 더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 교수님께서 그 화끈하게 붙던가 그러니까 전면적 투쟁에 나서던가 아니면 내부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정도 35% 이상의 차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전략 수정론 얘기가 상당히 힘을 받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뭐 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반면교사로 네네. 삼으려고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뭐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국이 뭐 이제 꼬일 대로 꼬이는 상태인데요. 국가기관의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갖고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전국을 지금 어떻게 풀 건가?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이제 주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총리 담화에 이어서 또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 개입에 네네. 관해서요. 네. 자, 어떻게 지금 그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어쨌든 뭐 아까 김만호 원장이 말씀 추가 기소를 법원이 수용했죠. 수용했고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수위가 좀 낮아지는 게 대통령의 어떤 수사,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이 좀 중요하다. 총리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정현 수석이 김주대 총장 임명의 배경 설명을 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뭐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입맛 보고 있는 형국인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야당도 좀 출구가 필요한데 그 출구 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발언
그 발언이라는 것은 사과라기보다는 공정한 수사 의지 천명 정도에서 좀 회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그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쳐다보는 형국인데, 문제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인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어떤 전략 수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 과연 당내 역관계상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푸는데 박근혜 대통령 역할이 결정적이죠. 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점에서는 이제 정홍원 총리가 발표했던 담화문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 대신 혹시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라고도 했었는데 보니까 오늘 또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하겠다라고 했다고 보니까 그때 포함해서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의 뭐 댓글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사과 문제가 아니라 최근 국가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 정치 개입 논란 일고 있고, 심지어는 안보기관의 핵심인 국정원, 국방부 여러 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안정감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뭔가 대응인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또 하나, 이념적인 편향성 문제도 그냥 정파적인 차원보다는 모든 국민을 보편적으로 끌어가는데 대통령이 이것도 분명히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 이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한 중진 의원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그 3자 회담을 전후로 해서 여권이 가장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여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김한길 대표체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체제인데, 김한길 대표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여권이 대단히 잘못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뭐 약속들을 한 한이 있더라도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야권에게 뭔가 주었어야 한다. 이번 정국도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이 꽉 막힌 전국 돌파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오늘 재보궐선거의 결과, 그 의미, 정치평론가 박상원, 김만은 박사,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